자, 오늘 근로소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사업소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종합소득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자, 배당, 사업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범위, 비과세, 소득금액의 계산, 그리고 수입 시기, 마지막으로 과세 방법,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종합소득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시기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근로소득의 범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개념이 나오죠.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말하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해서 근로소득의 범위까지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놨죠. 일단 여러분들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종속적인 지위에서라는 키포인트예요. 우리 사업소득을 공부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어요? 독립적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때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종속성이라고 했었고요. 독립성이라는 거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종속성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종속성이다.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자, 이때 근로자가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품은 명칭에 불과하고 일단 모두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앞으로의 근로소득을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죠. 여기 세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 수당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받는 상여.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는 뭐 이견이 없겠죠. 세 번째,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요건 여러분들 우리 인정배당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상여라고 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을 때 100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을 했다. 이때 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용자가 근로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지금 우리 그 대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업무 무관하게 사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람이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한테 통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해요. 이때 이렇게 상여 처분된 금액이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인정배당할 때 우리 배웠었죠. 인정배당은 뭐였어요? 주주가 회사의 카드를 들고 가서 본인의 가족들끼리 놀이공원에 가서 그 카드를 긁었어. 그럼 이건 업무와 무관한 경비잖아요. 이거 누가 썼어요? 주주가 썼죠. 주주 입장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사의 비용인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요. 그 금액만큼을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주의 배당 소득을 구성한다.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을 한 자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들고요. 근로자의 가족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뭐예요? 법인 입장에선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경비인 송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고요. 그에 대한 처분으로 상여 처분을 해요. 이 상여는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을 한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정상여예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건 여기서 이 100원이 되겠죠. 이 100원만큼 해당 근로자는
그만큼의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송금 불산이 되는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한도 초과액이에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원이 퇴직을 할 때요, 100이라는 금액을 지출을 했어요. 하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는 80이래요. 이때 이 금액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80만큼만 퇴직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요,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될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지금 근로소득 공부하고 있죠. 근로소득의 범위의 네 번째,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법에서 정해진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한 퇴직금을 받는 이 근로자는 더 이상 퇴직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소득 구분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소득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만 따로 뽑아내서 분류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퇴직금을 100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00원만 가지고 퇴직소득세액을 계산을 해요. 하지만 근로소득은 어때요? 나머지의 종합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 종합과세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얘는 다른 것과 종합해서 과세하니까 그만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소득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놨고요. 그 한도 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게 근로소득의 범위, 동그라미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다섯 번째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은요, 우리 근로소득 뒤에서 비과세할 때도 공부를 할 거고 또 기타 소득에 가서도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실 건 내가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근무 기간 중에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퇴직한 후에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왜? 퇴직한 후에는 회사와 나와의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이잖아요. 종속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은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타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나머지의 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내가 근로기간 중에 지급받게 되는 것, 요것만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요. 퇴직한 후에 지급받게 되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내가 뭔가 발명을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고열을 가한다고 해도 이 용기가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한테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볼게요. 이거를 뭐 나눠 놓고 있긴 하지만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이거 회사가 근로자한테 추가적인 급여를 줬고 근로자는 그만큼 더 급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밀비, 비밀에 붙인 경비라는 거죠. 판공비,
공무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뭐 업무 추진비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교재비, 접대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교재비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자, 내가 우리 회사의 부장이에요. 직원이에요. 저기 이제 A라는 거래처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든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조금 가가지고 뭔가 우리 회사의 제품도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랑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약간 좀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요.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 회사의 부장은요, 회사한테 경비를 지급받게 돼요. 이때 지급해주는 경비가 교재비예요. 물론 법인카드를 들고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죠. 회사가 근로자, 우리 이제 부장한테 한 뭐 50만 원 정도를 주고 이거 가지고 저기 그 A 회사의 부장 만나가지고 좀 잘 좀 얘기 좀 해라. 좀 밥도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뭐 술도 한잔 사주고 하면서 우리 회사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품에 대한 뭐 장점도 좀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랑 조금 유대관계 좀 맺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부장이 받는 돈. 이거 이제 교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받는 돈이 실제로 A 회사의 부장을 만나서 다 쓰여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해당 부장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 회사한테 50만 원 받아가지고요. 나는 이 A 회사 부장 만나가지고 50만 원 다 썼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는 금액은 뭐예요? 없잖아요. 이거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은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돈 다 쓴 거잖아요. 그쵸? 이랬을 때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교재비와 유사한 명목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처를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이 A 회사의 부장 만나가지고 내가 40만 원만큼은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증명이 돼요. 근데 나머지 10만 원만큼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의 부장은 이 10만 원만큼 자기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사용된 것이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을 직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하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은 회사가 근로자한테 추가적으로 급여를 준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뭐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요. 일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한테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방금 위에서 그 개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법에서 이거를 뭐 제외하지 않겠다, 제외하겠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주식 매수 선택권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식을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 뭐 회사가 설립할 때 또는 회사의 경영 또는 회사의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좀 남김으로 인해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너 우리 회사의 주식 미리 정한 가격에 사게 해줄게. 이러한 권리를 줄게.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다시 미리 정한 가격에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 회사의 주식 100원이에요. 이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번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실적도 많이 냈으니까 우리가 보너스 대신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지급을 해줄게. 우리 회사의 주식 지금 100원인데 1년 후에 너가 100원의 가격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우리 회사의 주식은요, 1년 후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15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20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1년 후에 우리 회사의 주식이 150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근로자는요, 150의 주식을요, 주당 100원에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정한 가격인 100원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150짜리의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제3자한테 팔게 되면 주당 50이라는 시세 차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나한테는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를 근무기간 중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행사를 퇴직한 이후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얻은 이익은 더 이상 나는 이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1년 후에 주식이 떨어지면요. 1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면 그럼 나는 선택을 안 하면 돼요.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식매수 선택권의 용어 정리는 이쯤 하면 된 것 같고요. 이 주식매수 선택권도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나누어지는데 그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이다 라고 한다면 즉 우리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내가 부여받았다 라고 한다면 또는 나는 아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내가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요. 그 회사와 고용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또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한테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행사 시점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달라져요. 행사를 근무기간 중에 했다라고 하면 이때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예를 든 케이스에서 1년 후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내가 그 기간 중에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퇴사를 한다고 해서 주식매수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퇴사를 한 후에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관계 없으면 무조건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고용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사 시점에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세부사항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돼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근로자가 회사한테 주택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근로자는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모아서 주택을 뭐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에 대한 뭐 월세를 지급을 한다거나 보증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택을 마련을 해줬어요. 너 우리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근로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로자를 너무나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접촉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오시면 뭐 이렇게 월급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때 이야기를 해죠. 저도 이제 좀 가고 싶기는 한데 제가 집이 좀 멀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때 회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회사의 돈으로 주택을 제공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근로자가 제공받은 이익은요. 근로소득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월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회사가 월세를 내줬어요. 대신에. 그러면 근로자는요. 그만큼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사실 이 월세에 대한 금액만큼을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대신해서 집주인한테 바로 이제 월세를 지급하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법에서 어떻게 보냐면 그 금액만큼을 근로자한테 회사가 지급을 한 것이고 근로자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로자한테는 들어온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그만큼의 이익을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단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한테 주택을 제공해 줬을 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이 제공받는 사택은 제외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회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근로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회사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냥 회사의 돈으로 이 사택이라는 건 회사의 주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회사의 돈으로 그냥 주택 마련해 놓은 다음에 본인이 거기 가서 살면 돼요. 회장님이다라고 가정한다면 회장님 굳이 자기 돈으로 이거 살 필요 없고요. 회사 돈으로 주택 산 다음에 그 회장님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쵸? 그러한 거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이 조금 큰 그러한 사람들한테 사택을 제공해 줬을 때에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은 회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제공을 해주면 그 이익을 얻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볼게요. 일단 나 주주 아닌 임원이에요. 첫 번째 짝대기와 두 번째 짝대기는 임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임원들. 그리고 두 번째, 주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임원들. 보통 세법에서 소액주주는요, 그냥 비주주와 같게 취급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액주주는 지분율이 1% 미만이거나 아니면 액면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소액주주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소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 거의 같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아예 없는 그러한 임원,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임원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즉 이러한 사람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원이 아닌 종업원.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업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개념 아시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뭐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즉, 정리를 하자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주택을 제공을 해줬다. 원래 이 주택은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취득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회사가 대신 주택을 마련해줬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그만큼 경비가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이브한 것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단 회사에 별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의 주택인 사택을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요 단서는 혜택이에요. 요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얘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동그라미 4번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회사가 주택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주택을 취득할 때 도움을 준 경우를 말해요. 종업원이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때 종업원이 회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저 이번에 주택을 조금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금액이 좀 부족해요. 이거 저기 은행 가보니까 제가 좀 대출 조건도 조금 이제 안 되고 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회사가 종업원한테
돈을 꿔주는 거예요. 저리라는 건 일반적인 시가의 그런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무상이라는 건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5천만 원을 빌려줬다. 나중에 너 1년 뒤에 5천만 원 갚아. 라고 하면 이거는 무상이잖아요. 그쵸? 이자를 지급 안 하고, 지급하지 않고, 지급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지금 뭐 시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3% 정도의 그런 이자율이다라고 했을 때 1%의 이자율로 빌려주게 돼요. 그러면 종업원은 어때요?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빌리려면 금융기관에 가면 이걸 3%의 이자율을 지급을 하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리면 1%의 이자율만 지급을 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업원은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겨요? 연 2%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 개념인 거예요. 왜?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은 회사가 종업원한테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세법은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거의 모든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금액, 거의 모든 금액을 다 과세를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엿보이는 그런 규정이에요. 단,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은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제외한다. 요거 이번에 신설된 규정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요. 종업원이 이렇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굳이 과세하지 않겠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4번과 5번의 차이. 일단 이거는 4번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그냥 마련해 준 거고요. 5번은 종업원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그러한 케이스죠. 4번과 5번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정리해서 표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표 한번 보시면 일단 사택 제공 이익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요거 동그라미 4번의 단서 지금 요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출자 임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가 되지만 회사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 출자 임원이나 아니면 종업원이나 이러한 사람들,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뭐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케이스였고요. 주택자금 대여 이익 한번 볼게요. 이거 출자 임원 일단 근로소득으로 모두 다 과세를 해요. 여기 말하는 건 종업원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은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비출자 임원, 종업원, 소액주주 임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지만 비중소기업의 종업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밑에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최종적으로 이 표로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택제공이익은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비중소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그냥 쉽게 다 묶어서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보험료를 불입을 해주는 경우를 말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요. 원래는 이렇죠. 회사가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을 하고요. 종업원은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큼을 본인의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지금 동그라미 6번은 어떠한 케이스냐면 회사가 이 종업원이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입을 해주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회사가 종업원한테 그만큼의 급여를 더 주고 종업원이
보험회사한테 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종업원한테 돈을 준 것은 없지만 종업원한테 돈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만큼을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다 과세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시죠. 이렇게 종업원이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종업원은 추가적으로 급여를 근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단, 다음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즉, 이 A와 B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보장성 보험이 A에서 나와요. 일단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험의 종류에는 일단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적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에 10만 원씩 납입을 해요. 그리고 이 보험 기간의 만료일이 1년 후예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씩 납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 기간의 만료일이 되면 120만 원의 납입금이 생기겠죠. 그때 보험 기간의 만료일에 나 얼마만큼 돌려받냐 하면 130만 원 돌려받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돌려받는 거. 이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어때요? 적금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돌려받는 거. 이게 저축성 보험이에요. 자, 그럼 보장성 보험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 보험료 내잖아요. 그쵸? 내가 자동차 그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보험료는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에요. 내가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원금 있죠. 그 원금을 초과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납입한 원금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났으면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을 받겠죠.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월 10만 원씩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한 120만 원이라는 보험료는요.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보장성 보험을요, A에서는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환급부 보장성 보험. 순수 보장성 보험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보험에 대한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이게 이제 순수 보장성 보험이고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은 내가 이 보험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그냥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얘는 약간 조금 특별하게 일부만큼의 금액은 돌려주겠대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10만 원씩 납입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1년 후까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내가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어. 그러면 10만 원의 금액만큼 월 1회 납부금만큼은 그냥 돌려주겠대요. 이건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에요. 어때요? 저축성 보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저축성 보험은 내가 1년 동안 10만 원씩 120만 원만큼 납입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아요. 130만 원만큼. 적금과 유사한 개념.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도 돌려받는다고 해도요. 120만 원을 초과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고요. 120만 원 안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순수 보장성 보험이냐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냐 그거를 A에서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A에서 중요한 건 보장성 보험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저축성 보험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그냥 과세예요. 근로소득으로. 혜택을 주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저축성 보험은 그냥 과세예요. 자, 그럼 한번 A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회사가 지금 근로자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고 있어요. 이때 납입해주고 있는 보험금이 1년 동안 70만 원 이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이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100만 원만큼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70만 원까지의 보험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30만 원만큼의 보험료는요.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예요. 그래서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내줬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7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의 보험료는요. 이거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추가적으로 30만 원의 급여를 더 줬다라고 가정하고 30만 원의 금액만큼이 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내용, 용어 정리해두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요것도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을 위해서 충분히 가입해 줄 수 있는 보험이죠. 업무상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리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요. 세무사들은요. 그 보험을 들어놔요. 아무래도 그 돈과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 처리를 잘못하면 우리 거래처들, 납세자들이 굉장히 그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위험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항상 그 배상 보험에 들어놔요. 이때 만약에 우리 임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직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직원이 정말로 일부러 그랬다 또는 정말로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그런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위한 보험을 별도의 보험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뭐 세무사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뭐 업무를 하시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직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서 직원을 대신해서 보험료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게 임직원이 고의로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해당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6번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종업원이 내야 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회사가 종업원한테 그만큼의 금액을 더 이제 급여로서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보장성 보험으로서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내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하지 않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의 지급 사유로 하고 회사가 임직원이 내야 되는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보험료를 내줬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혜택도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6번에 대한 A, 요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이 환급금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 70만 원 이하의 납입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일정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때 이 돌려받은 금액, 이거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종업원한테 들어가요. 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납입만 해준 것이고요. 실제로 이때 환급금이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은 회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종업원한테 들어가요. 왜? 종업원이 실제로 계약자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종업원이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요, 보험료 납입할 때 과세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할 때 이만큼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단 7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요, 이미 납입할 때 과세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할 때 그때는 또다시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예를 들었을 때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100만 원만큼의 보장성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라고 예를 들었었죠. 이때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의 금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A에서 배운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7번 요게 요 내용인 거예요.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납입할 때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연 7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는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이미 구성을 했어요. 납입할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했을 때 또다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두 개 다 과세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령할 때, 이때는 납입할 때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6번의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써놓을게요. 이렇게 얘가 7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환급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납입할 때와 환급금 수령 시의 과세 여부가 납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공부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 한 번씩 다 훑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 종업원이 회사한테 받은 금액이에요. 그런 것들 모두 다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유의하실 거, 이거 말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건데 사용자가 지급한 의료비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뭐 대표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종업원의 의료비를 지급을 했어요. 아니면 사용자가 종업원한테 너 지금 이렇게 아프느라 아파서 병원 치료 받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너한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조금 지급을 할게라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이때 이거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막 의료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막 과세 안 될 것 같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이거 말문제에서 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의료비 보조금도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해요. 이거 막 의료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막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막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 없어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너 아프니까 우리가 이만큼 좀 돈 좀 줄게. 이걸로 병원 치료 받아. 라고 한 금액 모두 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해서 세금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휴가비 이런 것들 당연히, 뭐 여비 이런 것들 당연히 근로소득을 구성하겠죠. 자, 세 번째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자,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이 이번에 결혼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뭐 화환도 하나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의금도 지급을 해야겠죠. 이 종업원이 회사한테 화환 받고 축의금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너무 사회통념상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한테 이 정도의 축하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몰라요.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회사가 충분히 종업원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 1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는요, 근로소득으로 이 100만 원이 구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종업원 결혼하는데 1억 원을 줬어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겠죠, 누가 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 없어요. 이때 이 1억 원만큼은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돼요. 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음. 만약에 1억 원을 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회사가 근로자의 결혼을 정말로 축하해서 1억 원을 줬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근로자한테 지급할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회사가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돼서 근로자의 세금으로, 소득세로 과세가 되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근로자의 경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근로자한테 보너스로 뭐 한 1억 원 정도를 지급할 게 있었어요. 이거를 급여나 상여 등으로 처리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1억 원만큼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고 그만큼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요거 봤을 때 경조금은 제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이게 지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럼 회사가 이거 경조금이다라고 해가지고 근로자한테 1억 원을 지급을 해요. 실제로 축의금으로 1억 원만큼 봉투에 담아가지고 근로자한테 줬어요.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해에 경조사가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굳이 급여를 지급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로자 이거 받으면 소득세 내는데 뭐하라 이거 굳이 급여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요. 특히나 어떤 그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급여나 상여 명목으로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나 이번에 좀 있으면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그때 경조금으로 한 1억 원 지급해 주세요. 그냥 급여나 상여를 신고하지 말고 이거 신고하면 나 소득세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경조금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할 거 아니에요. 조세 회피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놓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지급을 할 때, 적립을 할 때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회사가 대신해서 넣어주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거 나중에 근로자가 인출하면요. 근로자의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굳이 불입할 때 과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위에서 봤던 이러한 맥락과 같아요. 납입할 때 과세를 하지 않아요. 왜? 환급할 때 어차피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동그라미 2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 취득이익.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부금 할 때 제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내용 정리해드렸잖아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싼 값에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단체잖아요.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직원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싼 값에 취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왜? 애사심이 생기잖아요. 더. 동기부여가 더 되잖아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걸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거를 허용을 해 놨는데 이때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싼 값에 취득을 했을 때 이 저가 취득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걸 누가 가입을 합니까? 누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삽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저가에 사나 고가에 사나 똑같은 뭐 혜택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비과세 근로소득부터 나가도록 할게요.